국민의 4분의 1이 넘는 1,300만여 명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 다양한 산업군과 여러 계층이 뒤섞인 이곳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이 경기도를 인천, 서울을 아우르는 광역 서울도로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초강대 도시로 키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 경기도지사 재선을 꿈꾸는 주인공을 만나 정치 이야기와 인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 매니페스토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 이 우수한 성과를 이뤄낸 주인공은 바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다. 그는 1998년 정치인이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회에 입문해 33세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당 대변인, 당 최고위원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5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 다양하고 중대사안 업무를 경험해온 남지사. 2014년 34대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이후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목표로 대한민국 최초 지자체 연정이라는 중도 정치를 실행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타깃형 복지 정책,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발표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남지사. 더불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광역 서울도를 제안하고 그 밑그림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일본을 방문하며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소통과 현장 행정을 실천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더 나은 경기도를 꿈꾸며 큰 포부를 밝힌 남경필 지사. 자유와 공유의 새로운 가치를 가진 도수를 꿈꾸는 그를 지금 만나본다. 남경필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신없이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화면에 나왔듯이 아직 사실 지방선거 공식적인 시즌은 아닌데 네. 벌써 지금 뜨겁게 좀 달궈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평창 동계올림픽, 네. 패럴림픽까지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네. 뜨겁게 달궈오르겠죠. 그래서 첫 시작을 그냥 좀 재밌는 얘기로 네.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는 왜 안철수 의원과의 남지사님과의 회동을 얘기하면서 왜 문재인 정부가 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뭡니까? 제가 볼 땐 박지원 대표님 고생 좀 하겠던데요. 괜히 없는 얘기 어디서 들어가지고 네. 잘못 전했다가 네. 아마 안철수 대표가 네. 이번에는 법적으로 아주 그냥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이참에 이제 우리 박지원 대표님 옛날처럼 그렇게 정치 공작하고 폭로하고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십시오. 아니, 안 의원은 만나신 건 맞습니까? 만났죠. 그건 제가 이미 말씀 여러 차례 드려서 공개된 사실이고, 제가 이제 바른당, 이제 탈당을 고민하고 그런 이야기를 바깥으로도 하고 하니 안철수 대표가 만나자고 하더니 만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였고요. 저는 일단 주적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를 그렇게 말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 주적이라는 얘기는 아마 박지원 대표님이 평상시에 잘 쓰시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전 그렇게 제가 아까 보셨잖아요. 연정. 연정은 뭐냐? 서로 이 정파가 다르더라도 힘을 합하는 건데 주적이란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연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정치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 아니라 다름의 차이, 다름을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님 이번에 잘못 말씀하셨고요. 그냥 사과하시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지로. 아니, 남지사님, 내가 부가적으로 하나만 좀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철수 의원하고 지사님께서 만나셔서 우리의 가장 정적은 문재인 정부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항상 할 때 남북 할 때 좌파다,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주적 개념을 쓰면서 프레임으로 너무 만들어갔다.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마 안철수 이 의원님도 이런 제3당 이렇게 중도 저도 사실은 여야의 또는 진보 보수의 이 편가르기 정치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연정까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만났는데 뭐 주적이란 개념은 사실은 아주 편을 쫙 갈라서 그냥 양분해서 서로 대결하는 이런 것을 상정한 대화잖아요. 그런 것을 아니 박지원 의원님이 머리 좋으신 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 자체가 두 사람하고 좀 안 어울린다는 걸 아셨을 텐데 너무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하고는 어떻게 아쉬움이나 실망이나 우리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분노나 배신은 없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이 아니니까 거꾸로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계속 막 방방 뜨시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그분 성정이 그러신 거고 네. 뭐 유승민 대표와는 뭐 그렇게 앙금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서로 간에 방법론의 차이, 우선순위의 차이 이런 것들은 있었죠. 인정합니다 서로. 그럼 말 나온 김에 지사님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사님 우리가 정치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는 모든 인간이 유권자든 정치인든 다 그런 유혹에 빠지는데 프레임을 갖고 몰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1년 전이죠. 우리 남 지사님께서 그때 탄핵 전후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사실 탈당하시고 바른정당을 만드는데 같이 하셨고 그러다가 올 초에 다시 비난하던 자유한국당을 복당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진보나 우리 보통 상당수 시민들이 볼 때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은 이번 재선을 앞두고 경기도지사 재선을 앞두고 결국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정치적 승리에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의 안위나 정치적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철새 정치인이다. 그리고 이제 이 금수저의 한계가 아니냐. 정치 초년부터 금수저로 시작한 남 지사님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프레임. 정부 쪽에서 그런 프레임으로 몰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당을 여러 번 옮기시고 또 만드시고 해체도 하셨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민주당을 하시다가 꼬마 민주당을 만드셨고 했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결국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진영을 옮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민주화라든지 이런 가치가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철새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 정치할 때부터 권력 분산 그리고 이 보수 개혁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소장파 시절부터 해왔던 거죠. 사실 새누리당이 이제 국정농단 세력에 온실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완전히 해체하자고 했는데 국정농단 세력들이 그걸 거부했고 그래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두 개는 무슨 어떻게 보수적인 이러한 기반의 정당들이에요. 그랬는데 자유한국당이 그 이후에 뭐 박근혜 대통령 출당이라든지 뭐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등등 어떻게 보면 지난 국정농단 세력의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자의반, 타의반, 검찰에 의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가 돌아오게 되고 여기서 보수의 개혁을 이루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철새가 아니다. 철새는 완전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영을 막
옮겨 다니는 게 철새고 저는 굳이 얘기하면 연어입니다. 다시 집으로 온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보수의 개혁, 제가 초선이었을 때부터 남원정, 그러면서 보수의 개혁의 아이콘, 소장파, 이런 쓸 때 추구했던 것, 바로 권력 분산과 보수의 개혁. 권력 분산은 저는 연정이라는 것으로 도지사를 통해서 현실로 보여드렸고요. 실현해 나가고 있고, 보수의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자유한국당에서 하겠다는 거죠. 저는 부끄럼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바른정당도 같은 뿌리인데 거기는 보수의 가치를 저버렸나요? 그 바른정당 안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느새 바른정당이 저희가 비판받을 건 이겁니다. 바른정당을 통해서 보수의 개혁을 이뤄내자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서로 비전의 공유를 못했고, 그리고 당내 화합, 정치력이 모자라서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바른정당은 스스로의 독자 생존을 포기했죠. 그리고 남은 길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냐,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냐, 이 양 길만이 남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 우선이다. 그리고 국민의당과는 연대든지 이후에 통합을 하자. 근데 어떤 분들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먼저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서로 저는 이 두 개의 노선 차이에서 나는 만약에 이게 국민의당과의 통합으로 가면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길로 거의 결정이 된, 정치적으로 이미 기정사실화 됐을 때 제가 그냥 뒤에서 한 거 아닙니다. 의총에 갔어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 그리고 의원 모두에게 이러이러해서 나는 여기 계신 분들과는 생각과 길이 다르니 내가 오늘 탈당하겠습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그리고 탈당한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거죠. 방법론의 차이예요. 누가 성공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경기도지사 이제 좀 재선되시면 이제 이게 일기가 될 텐데, 일기 어떻게 이제 총괄적으로 좀 구체적인 건 좀 또 이해하겠지만, 제일 뿌듯했던 점,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딴 게 아니라 도지사로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저는 자부하는 거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지금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이에요. 제가 도지사 된 다음에 쭉 통계를 뽑아보면 처음엔 좀 미약하기 시작했거든요. 점점 늘어나서 작년 연말에는 전국에서 만들어진 추가된 일자리의 90%를 경기도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쭉 뽑아보면 현재까지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의 한 55%는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자리 창출의 전국의 일자리 90% 경기도에서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매달 통계를 뽑거든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뽑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상당히 일자리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런 걱정을 하죠. 실제로 2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 일자리 증가수가. 근데 경기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는 전국에서 만든 일자리의 한 60%, 9월 달에는 70%, 10월 달에는 5%, 11월 달에는 90%. 이렇게 점점 늘어났다가 지금 통계를 그래서 4년치를 쫙 뽑아보면 평균 한 55% 정도의 일자리를 경기도가 홀로 감당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요 최근에는 경기도의 일자리 증가를 빼고 나면 전국에 일자리 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일자리가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정말 뿌듯함을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또 어떻게? 아쉬운 점은 제가 행정을 해보니까요. 시간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예비 타당성 검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또 용역 줘야 되지 이러면서 또 행정적 조치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실제로 아주 야심차게 시작했던 여러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제 이렇게 일기가 끝나는 지금쯤에야 착공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규제 또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확 간소화하는 것을 저도 하고 정부가 특히 좀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니까 법을 바꿀 부분도 있는 건가요? 법을 바꾸는 건 저희는 일단 기대를 안 합니다. 국회가 제대로 안 하잖아요. 잘 기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바꾸고 정부도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자꾸만 건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달에 사상 최대 오디션을 합니다. 300억짜리 오디션. 뭐죠? 제가 1년에 쓸 수 있는 이 시책 추진금 중에 400억짜리 오디션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민간이 일자리 창출, 시군이 일자리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하면 1등 100억 원입니다. 이게 하나 있고 요번에 하는 건 300억짜리인데요. 각 시군에서 규제, 스스로 발굴해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안을 내서 좋으면 저희가 평가해서 300억 상금을 지자체에 쏩니다. 그래서 규제 철폐할 겁니다. 그럼 그 300 받아서 그 각 지자체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 필요한 일자리 만들거나 규제 철폐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돈이 들어가죠. 예를 들면 저번에 일본 가서 보니까요. 규제 철폐 사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저출산도 거기도 고민이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도시 안에 있는 공원이 다른 용도는 못 쓰는데 딱 어린이집을 짓는 데는 공원의 용도를 풀어준다. 이런 건 괜찮더라고요. 지금 최근 굉장히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발언 하셨잖아요. 네. 갑자기 페이스북에 올리셨나요? 경기도를 포기했다 그래갖고 뭐 좀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어디 서울시장을 나오시는 건가?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도쿄 최근에 다녀오셨고 네. 서울광역도라는 그러니까 인천, 서울, 경기도를 나오는 서울광역도 개념을 내놓으셨어요. 네. 이걸 구상을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건 언제 왜 어떻게 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늙어 죽습니다.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성장 동력의 저하 문제, 남북 간의 긴장, 북한핵 문제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저는 죄송합니다만 서울은 지금 뇌사 상태로 가고 있다고 봐요. 왜 뇌사입니까? 보십시오. 서울의 삶의 질 좋습니까? 대기질 좋습니까? 교육 환경 좋아요? 땅값은 천정부지,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서울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천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 얘기는?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서울은 우리의 귀중한 수도예요. 그렇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성장 동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그냥 뭐 조금 만지고 이런 거 말고요.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란 이름을 포기할 테니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서 광역 서울도, 서울도라고 묶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면 그 정도 되면 동경, 북경, 상해, 런던, 파리, 뉴욕 경쟁할 만하죠. 규제 확 풀어주고. 그러면 그건 서울시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묶어서 같이 가야. 같이 가야죠. 묶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럼요. 아니
박원순 시장은 그거 반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서로 당선되면 경계 허물고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하자라고 하는 후보하고 있으면 손을 잡고 싶어요. 사실 그 말씀 하시니까 지금 도쿄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럼요. 가고 있고. 예. 제가 이제 베이징에 이제 특파원으로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베이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구가 거의 도농 복합. 저 남쪽에 충칭시라고 있습니다. 중경시. 거기도 사실은 3천만이죠. 인구가 3천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경기도 외곽으로 하면 이제 농촌도 많고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도자 속에서 한 광역권 속에서 도농 복합 발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서울과 경기와 인천을 행정구역으로 가른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가른 건 누가 가른 거냐? 사실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이 가른 거예요. 선을 꺼놓은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융합과 통합의 시대입니다. 이 선에 사람들이 매여 있어요. 단쪽으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서울 올 때 택시 타면 활증료 냅니다. 그렇죠.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저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붙은 거 보셨죠? 아니 미세먼지가 무슨 서울과 경기도 왔다 갔다 하는 버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건 국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외부적 요인은 중국에서 오는 거고 내부적 요인은 사실은 이 화력발전소라든지 여러 산업시설에서 많이 생기는 거고 물론 버스나 승용차에 생기는 게 있죠. 작은 포션입니다. 근데 그냥 버스를 다 공짜로 풀어준다? 그게 무슨 대책이 돼요. 근데 그거를 서울은 그냥 하고 경기도는 못 하겠다고 하고 저희는 볼 때는 별 효과가 없거든요. 사실 미세먼지 같은 건요. 초광역적인 리더십이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버스의 노선 문제, 그다음에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들은요. 서울, 경기, 인천 무슨 금고 놓은 게 여기만 넘어가면 서울과 경기도인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제시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서울과 경기와 서울의 시민들이 하루에 출퇴근으로 약 80분을 씁니다. 약 300만 명이 이동을 해요.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은 이 버스의 노선 이런 것들이 제각각이에요. 서울은 서울 2기, 경기도는 경기도 2기, 인천은 인천의 생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이 노선의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경기도에다 어느 지점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 그거 실패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을 통으로 놓고 초광역적으로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지금 빅데이터가 몇십 쪽에 있거든요. 서로 출퇴근하는 게 그걸로 좋은 노선을 만들어내서 시민들의 출근 시간을 10분만 줄여주면 그것으로만도 약 1조 2천억 정도의 효과가 생깁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사실은 서울에서 모든 뭐 문화나 경제나 사실은 제가 뭐 강원도 원주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왔는데 집은 항상 경기도고 네. 제가 저 휴전선 밑에 좀 살거든요. 어디? 파주. 조리읍이라고. 좋은 데 사시네요. 네. 네. 거기서 제가 지금 벌써 87년부터 살았으니까 물론 일산도 있었고 제가 하는데 가보니까 저는 몸은 밤에는 거기 있었고 24반생 이상을 서울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왜 나는 밤에는 경기도민이었고 낮에는 서울시였어요. 가보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면 이거는 그냥 같은 생활권이 묶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같은 생활권이에요. 네. 그리고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고요. 네. 서울시장, 뭐 인천시장, 경기도에서 뭐 따로 뽑아요. 한 사람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에 역행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생각이 짧아요. 왜냐? 시군에다가 다 주면 돼요. 권한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 문제,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들만 초광역적으로 정책이 필요한 것만 서울광역도지사가 하고 나머지 정책들은 시군에다가
구청에다가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또 우리 또 여기서는 야 그렇지 않아도 이 경기 서울에 뭔가 자원이 집중되는데 거기를 광역 서울도로 더 하면 지방은 더 죽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밑에 지방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서울과 그러니까 수도권을 억제를 하자라고 30년 동안 했어요. 그래야 수도권의 공장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라고 해서 균형 발전이 된다라고 지난 30년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잘 안 됐죠. 안 된 거에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자, 2003, 4, 5, 6, 7, 5년 동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기업이 146개예요. 근데 수도권에서 외국으로 나간 게 5만 개입니다. 뭡니까 이건? 탈출 대한민국이에요. 수도권을 억누른다고 해서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거죠. 일자리가 몇 개입니까? 100만 개예요. 거기서 없어진 일자리가.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죠. 맨날 하던 대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을 살찌우자. 그리고 그 살찌운 거를 같이 공유하자. 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는 부산 마찬가지입니다. 부산하고 경남 왜 나눠 놓습니까? 부산과 경남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광역 부산도죠. 대구도, 광주도, 대전도 이렇게 큰 5개 권역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키우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이 수도권이 더 커지는 것을 이익을 가져다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 솔루션만 만들어내면 수도권도 커지고 지방도 커질 수 있다라는 솔루션을 만들면 되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그 이름을 큰형 정책, 빅브라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이 지자체들을 226개를 쫙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재정 자립도로 순위를 매기면 1등부터 226등이 생겨요. 1등은 서울 어디 있는 지자체입니다. 지금 226등은 호남의 어느 지역이에요. 그러면 1등과 226등을 묶어줍니다. 2등과 225등을 묶어줘요. 이렇게 짝을 다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라. 그래서 1등이 226등을 잘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마 예산 지원도 가능할 거고, 또 거기서 생기는 농산물을 다 써주는 것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얼마나 그곳은 청정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서울의 어떤 구의 주민들은 거기다가 세컨하우스를 갖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면서 미션을 주는 거죠. 야, 니네들 저기 생활살 올리고 재정 자립도 올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니네가 요구하는 규제 다 풀어줄게. 그러면서 같이 발전하는 거죠. 이런 거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시간이 뭐 이렇게 남지선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잘하고 시간이 쑥 가네요. 벌써 20분밖에 안 남았다네요. 예.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지금 네. 지금 대표적인 정책 우리 청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 네, 있잖아요. 네. 대박이죠. 대박이죠. 그게 중에 청년 연금 네. 그 1억 만들어 1억 만드는 연금. 네. 그 대상자는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이제 채택된. 그게 아니고요. 네. 이겁니다. 일부 지자체나 또 이 민주당 소속의 그 단체장들이 청년 수당을 줘요. 네, 배당이라고 하는. 네, 뭐 수당, 배당 뭐 이래가지고 뭐냐면 어떤 나이가 되면 네. 뭐 소득과 상관없이 네. 재산과 상관없이 그냥 주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저는 안 맞다. 이건 전혀 이 생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연결되기가 어렵다. 네. 네. 상당 부분 낭비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일하는 청년,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소상공인과 함께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일하는 청년,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일하는 분들에게 본인들도 돈을 내야 돼요. 아, 매칭으로. 매칭입니다. 본인이 30만 원 내면 경기도가 30만 원 내주고 기업도 퇴직연금, 퇴직 그 급여 적립하는 데서 8% 되고 이렇게 해서 10년짜리 비과세 통장 금융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매달 30만 원씩 내면 3,600만 원 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와 기업과 그리고 금융 이자가 붙어서 1억이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1억 정도는 자산을 모을 수 있어요. 10년에 1억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중소기업 신청한다고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다 해줄 수 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추려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일단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먼저 선발됩니다. 아, 신청한 사람들 소득이 낮은 사람. 그게 이제 10,000명을 뽑는 거고요. 예. 20,000명은 뭘 하냐? 제조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나는 자산 형성 10년 이런 거 그것도 나는 힘들다. 당장 생활이 어렵다 이러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좀 중소기업 중에서도 어렵거든요. 그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20,000명에게 3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2년 동안 매달. 그리고 10만 명에 대해서는 복지 포인트를 드려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이번에 자영업 소상공인들 어려우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선발을 해서 약 1년에 한 120만 원의 포인트를 드리면 그거 갖고 자기가 교육을 받든지 공무원들 복지 포인트 받듯이 똑같아요. 그거 가지고 복지머리에서 물건 사든지 뭐 취미생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 나면은 우리 저 촛불혁명으로 라이징 스타이신 이재명 시장이 지금 등장하는데요. 네. 항상 거기에 이제 반대 논리가 뭐냐. 경기도 그 청년들 한 300만 명 된다. 거기 10,000명, 20,000명, 그거 좀 죽으면 0.1%, 뭐 1%인데, 나머지 290만 뭐 빨고 있으라는 얘기냐. 이재명 시장 얘기는. 이제 그 청년 배당 하시는 분들도 그냥 성남에 사는 뭐 24세인가? 그 인원일 뿐이죠. 저희는 이 정책을 하면서 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철학의 차이고 국민들이 이제 보시고 선택을 해야죠. 뭐 소득과 또 이 재산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어디 사는 몇 세면 다 돈을 줄 거냐? 아니면 본인들이 일하고 의지가 있고 본인들이 매칭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줄 거냐? 이 두 개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은 이게 복지 정책만이 아니고요. 이것은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입니다. 왜냐? 경기도에 제가 도지사 된 다음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런 일이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은 일자리 사람이 없다고 난리예요. 구인 아니 같은 땅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청년들은 자리가 없대. 알아봤더니 20만 개가 비어 있어요. 중소기업에 경기도에만. 근데 월급 잡고도 안 가잖아 또. 그러니까 청년들이. 왜 안 가냐 물어봤더니 월급이 작아요. 미래 비전이 없어요. 복지가 그 세 가지를 충족시킨 겁니다. 자, 미래 비전이 없다고 그래서 당신이 10만 원씩 내면 3,300만 원 만들어지는 거고 20만 원씩 내면 6,600만 원, 30만 원씩 하면 1억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비전을 할 거냐 아니면 난 지금 당장 봉급이 부족하니 30만 원씩 받겠느냐 복지가 부족하니까 복지 포인트를 받겠느냐 이것을 다양하게 선정을 해서 중소기업으로 가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에 가면 비전도 만들어지고 소득도 증대시켜주고 그리고 복지도 우리가 확대시켜주겠다라는 것을 정책으로 내놓은 거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나눠주는 복지와 저희 경기도의 이 복지는 엄마 복지입니다. 조금 모자란 애는 좀 더 좀 지원해주고 잘하는 애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내식당에 가면
밥 똑같아요. 그냥 누구든지 다 먹어야 돼요. 그러나 엄마 밥상은 다릅니다. 엄마 밥상은 말씀하신 대로 살찐 애한테는 거의 안 줘요. 말라 빠진 애한테는 많이 줘야죠. 거의 너는 먹지 마. 너는 더 먹어 이런다고 이게 불평등인가요? 아니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유능하게 세심하게 엄마처럼 정책을 필 수 있는 경기도는 앞으로 이러한 엄마 복지를 할 겁니다. 우리 남지사님, 우리 어떤 행정가 또 으로서의 지금 우리가 정책 갖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는 정치인 남경필, 네. 인간 남경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약간 부드럽게 좀 편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뭐. 예. 저는 아드님 문제로 네. 저번에도 옛날에도 뭐 군대에서 폭행 문제 있었고 이번에 또 마약 문제 있었고 네. 아드님은 어떤 성장 과정에서 어떤 부모와 아버님과 아드님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제 탓이에요. 저는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아이하고 이렇게 사진을 찾아봤더니 어렸을 때 이후에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한 십몇 년 동안 거의 사진이 없더라고요. 꼬맹이 때는 정말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이 많은데 정치를 시작하고 제가 33살에 정치를 시작했으니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시작을 한 건데요.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잘못된 길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아내하고 관계도 사실은 정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워낙 이제 정치를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내였는데 그냥 본의 아니게 정치에 뛰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특히 이 권력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2008년도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때 이 대통령 형님 만사형통 이상득 부의장님한테 저 혼자 찾아가서 출마하지 마십시오. 출마하시면 대통령께도 누가 되고 우리 부의장님도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왜 복령 대군이 그런 행동을 선택을 했는지 역사에서 배우시고 별 직함도 없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형님 노건평 씨가 나중에 어떻게 됐고 대통령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부의장님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국회 실력자고 대통령의 형님인데 불행해지십니다. 했다가 이제 찍혔죠. 그리고 2008년도에 정치 사찰을 받죠, 제가. 근데 저를 안 하고 저희 집사람을 한 거예요. 집사람 사업, 그때 이제 새롭게 정치가 바뀌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 자금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저희 같은 소장파 정치인들은 옛날처럼 이렇게 정치 자금을 모을 수가 없고 그런 게 다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인들이 사업을 했죠. 그래서 그때 정두원, 정택은 이런 의원들이 사실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다 부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디 언론에 공개된 건가요? 그때는 뭐 알고 있지만 뭐 그렇게 자세하게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이 부부간의 갈등이 커졌어요. 정치 더 이상 남편 못 같이 하겠다.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됐고요. 예. 그러나 뭐 저희가 뭐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친구처럼 연락하고 잘 지내고 하는데 정치하면서
가장 후회가 된다는 거를 꼽자면 사실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아쉽죠. 그리고 후회되죠. 참 우리가 이제 보수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민정당 우리가 이제 그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뭐 민주화 출신이고 민주화 지도자지만 쭉 그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민정당, 민자당, 쭉 자유한국당 이게 하도 이름이 바뀌어갖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풍찬 노숙을 모른다. 이제 거기에 계속 온실에서 큰 분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 남경필 지사님도 사실은 그 약간 그쪽에 뿌리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풍찬 노숙을 모르는 거 아니냐. 너무 이 고통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나름 그래도 그렇게 또 이상득 의원 찾아가서 진언하시고 그렇게 또 부인께 사찰 받으시고 그래도 천막당사도 사실은 한나라당 시절 소장파들이 제안한 거죠. 그리고 저희는 당내에서 이 당내 개혁 투쟁을 가열차게 했어요. 저는 한 번도 2002년도에 제가 이회창 후보 때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때 진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노무현 후보한테 졌죠. 그때 세상이 바뀌는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러고 났는데 대선에서 진 정당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그때 뭘 주장했냐면 당시 서청원 대표 시절이거든요. 대선에서 진 지도부가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질 않고 거꾸로 개표 조작했다. 재검표 요구를 하고 그 지도부가 다시 또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저는 비주류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이건 아니다. 한나라당, 그 이후에 새누리당, 이제 자유한국당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상태로는 집권 못한다. 그래서 가열차게 정말 당내 투쟁을 했고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속해 있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말씀드려요. 당신들 지금 아무 목소리도 안 나온다. 지금은 좋지요. 그게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다. 박근혜 정부가 왜 저렇게 됐느냐. 막판에 박근혜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싸운 소장파 의원이 없어요. 왜냐? 공천에서 다 죽였거든요. 몇 차례 공천에서.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지방선거로 다 내보냈고. 그러니까 당 안에 그런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패배를 보고 각성했 소장파 의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대통령형 나는 새도 떨어뜨린 대통령을 찾아가서 그거 안 됩니다라고 하고 사찰받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싸우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몇몇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집권하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 집권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3번의 공천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자른 거죠. 그러면서 이 보수 세력이 망한 겁니다. 바닥으로 간 거죠. 지금 다시 올라 세워야 돼요. 그거를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 당 안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민주당도 그거 안 하면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남 지사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그 앞으로 지금 이제 뭐 재선 사실상 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재선에서의 어떤 뭐 필승 전략이랄까 아니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또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첫째는요 하다가 못한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들 잘했다고들 하세요. 그러니 잘한 대로 한번 두 번째는 더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희 뭐 지금 그렇게 어려워요. 뭐 아직도 전임 정부에 대한 이 심판 이런 것들에 그 민심이 남아 있고요.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경기도 미래로 갈 겁니다. 지금처럼 과거의 대결로 가서는 안 돼요. 발전도 없어요. 뭐 적폐청산 해야죠. 하시라고 그러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반대할 것도 없어요. 법대로 하시고, 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일자리, 그리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서울광역도, 이 늙어가는, 죽어가는 수도권, 대한민국의 경제 동력, 어떻게 살릴지 기존에 했던 거 좀 확 좀 깨고 틀을 바꾸고, 정치도 저희가 틀을 확 바꿨잖아요. 연정 생각도 못 했던 겁니다. 성공했어요. 경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 청년 정책도 10년이라면 1억 정도 만들어 주자. 왜 못합니까? 자기가 땀 흘려서 하고 자기가 돈 냈는데. 그런 방향으로 미래를 향해 뛰어가자. 그리고 이번에 자유한국당 잘해서 요새 중소상공인들이 정말 절박합니다. 최저임금 이렇게 올려놓고 또 올리면 자기네들 아무것도 못한대요. 실제로 지금 최저임금이 10,000원입니다, 현재. 왜냐하면 7,530원이죠. 거기다 주유수당을 포함하면 9,030원이에요. 거기다가 4대 보험 들면 한 100원 듭니다. 그러면 시간당 지금 현재가 10,000원이에요. 실제로는 현장에서. 2020년에 만 원까지 올리면 실제 13,000원이 됩니다. 못해요. 저도 이런 현실 모르고 공약했는데 바꿔야 합니다. 근데 연두 회견에서도 그 가열차게 가시겠다고 대통령 하시니 정부에도 그렇게 가겠다고 하니 자유한국당이 그거 이번에 잘해서 막겠다. 국민들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사랑받는 길 중에 하나다. 남지사님, 뭐 할 얘기가 좀 훨씬 더 많은데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한번 경기도지사 그럼 뭐 대구 한번 와주실 거예요?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게 해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재선이 되시더라고요. 재선 안 되셔도 다른 거 하시다가 또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촛불혁명 이후 보수 정치권은 분열하고 각기 세력들은 권투 중례를 꿈꾸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보수 혁신의 아이콘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 보수 세력 재건의 주축들이 될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